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시사 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사흘간 말썽이었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모두 복구돼 조금 전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세월 지방 행정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이 원인이며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그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할 예정으로 이후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섭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상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달 개각에서 물러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한 장관이 수도권에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나설지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잠시 뒤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던진 돌에 맞아 숨진 70대 노인 사건 다루는 5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은요.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분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상희 교수, 그리고 이웅혁 교수, 임주혜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5궁금은요. 수영장에 갔다가 전과 기록이 남게 된 사건인데요. 장가희 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수영장 갔다가 전과가 기록이 남은 거예요? 네,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0대 A씨는 이 40대 B씨가 씻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온다면서 이 B씨의 수영복 어깨끈을 3개 잡아당겨 찢고 또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결국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 이렇게 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A씨가 낸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네, 이 수영장에 사실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에티켓이긴 한데 저렇게 막 큰 소리로 질러가면서 몸싸움까지 하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네, 물론 뭐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좀 샤워를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또 뭐 샤워를 완전히 안 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사실 우리 어른이잖아요. 어른일 때는 무슨 다툼이 있을 때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화로 푸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화로도 정이 안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정말 유무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좀 판단해야 하고. 네. 그럼 그 폭력은 정말 어린아이들도 수영장에서 잘 쓰지 않는 건데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써서 범죄까지 이어진다? 이건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럴 문제인가 사실 싶기도 한데 이웅혁 교수님, 일단은 수영복 어깨 부분이 이게 이 몸싸움과 찢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폭행죄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근데 어깨에 이렇게 수영복 찢어진 것으로만 폭행죄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피해자의 진술도 있었고 또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제3자, 목격자의 또 진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거짓말의 목적으로 무고를 한 것도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런 종합적인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폭행죄라고 하는 것이 유형 또는 무형의 물리력 행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도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한항공 관련된 사건에서 또 폭행죄로 의율되는 이런 상황도 보지 물을 않습니까? 찌끄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물리력 행사. 그래서 다만 폭행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그래도 몸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사실상 정확하게 입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범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 네. 일단은 이 박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말싸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말싸움까지 해서 몸싸움까지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공공장소입니다. 기분 좋게 수영하러 와서 이게 웬 난린가 싶은 사실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행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인데 이게 꼭 몸싸움뿐만 아니라요. 물을 뿌려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매우 큰 소리, 그러니까 고성으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장소에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사람 많은 곳에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하면 모욕죄도 성립은 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은 해결책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박상희 교수님, 저희가 이번 사건 오늘 아침에 다루면서 제작진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뭐 사실 이런 게 샤워하고 막 수영복 입고 나오는데도 뭐 또 해라, 뭐 여기 샤워 부스 했는데 여기 내 거다 나가라,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다고 해요. 네, 뭐 방송국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으면서 또 상담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정신 건강을 위해서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인데 동네 운동 뭐 스포츠 센터라던가 뭐 생활체육센터 같은 데 가면 너무 텃세가 심하고 미리 이제 다 친구들이 기존에 있던 그 팀에서 껴주지를 않아서 도리어 왕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영장에 가면은 뭐 수영모는 우리랑 똑같은 걸 써야 되니까 돈을 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요가 같은 데 가면은 이 자리는 누구 자리고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니까 늦게 온 사람은 뒤에 해라.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맨 앞자리는 잘하시는 뭐 선배들이 쓰는 데니까 저 구석에 있어라. 이러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뭐 인간이 2명만 모여도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긴 한데 이제 서로 좀 배려를 해서 상처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처음인데 이제 수영 하나 끌려 헬스장 수영 끌면 되게 걱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많은 일들은 아니겠지만 일부가 그럴 거라 봅니다. 어쨌든요, 임재 변호사님, 네. 이런 텃세 관련, 운동 관련, 텃세 관련 이런 것들도 이 법적 처벌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텃세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갔는데 거울 잘 보이는 이 앞좌석은 사실 지정석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신입생이 갔는데 앞자리에 일찍 가도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운동을 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운동센터 측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운동센터 층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된 적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실 정해진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 자리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일종의 강요나 공갈로 볼 여지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당사자에게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센터 측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또 센터를 관리할 책임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제대로 운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용료를 반환해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영하러 온 분들 뭐 물로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잠시 드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좀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70대 노인이요, 어린아이가 아파트 위에서 던진 돌에 맞아서 사망한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장 기자, 근데 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요, 이번 사건이. 네, 어떻게 된 우선 거예요? 사건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파트 입구 현관에서 아내를 부축하면서 계단을 오르던 70대 남성이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머리를 맞아서 숨졌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고여있던 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아직 사과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되게 험한 뭘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떨어진 거 보고 한 번은 사과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네, 제가 조금 전 경찰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가해 학생 부모 측에서는 경찰에 이제 사과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현재 할아버지의 장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사과 여부를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네. 참 멀쩡하신 분이 좀 돌아가셨으니까 갑자기 네. 특히 유가족, 특히 옆에 바로 옆에 계셨던 아내분은 얼마나 황망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돌아가신 분께서 아프셨던 분이 아니라 도리어 아픈 아내를 부축해서 다니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간병을 도리어 해주셨던 분이니까 70대라고는 하지만 정말 건강하고 말짱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르신께서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돌아가셨으니 이 같이 계시던 아내는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그리울 것이며 또 같이 있던 손자는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가족들은 또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교수님, 그리고 한 보도를 보면요, 이 돌을 던진 A군이요, 이 피해자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지만 같은 동에 사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 아파트 동에 갔던 거 아닌가 좀 의심도 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그 처벌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경위 조사는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그 아파트 자체는 복도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복도식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넓죠. 그런데 지금 이 초등학생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는 비복도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러 이곳에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온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조사가 좀 경위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장에 떨어진 그 돌이 한 개가 아니고 또 세 개였기 때문에 또 친구도 또 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연 평상시에 이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인지 다음에 그 돌 세 개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떨어졌던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일단은 경위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해서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것을 특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그 경위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임지혜 변호사님. 네. 이 돌을 던진 학생들이 뭐 10살도 안 돼서 이른바 촉법 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론적 관점에서 성인이 아직 되지 않은 자 미성년자는 세 개로 좀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19세 미만이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부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법이 적용이 되어서 소년원에 가는 등의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분은 받지 않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 해당하면 사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 아이들은 범법 소년입니다. 범법 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법 소년은 보호 처분,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는 등의 보호 처분조차도 지지 않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범법 소년 10세가 안 된 아이들이라면은 사실상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지만 지금 사망이라는 가장 좀 극심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보호자들, 이들에 대한 보호자들은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은 네. 보호자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일단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그런 돌을 던질 수 있었는지가 조사가 돼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모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장가희 기자, 뭐 저희 예전 기억에 보면은 이런 일이 좀 왕왕 있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요. 경기 용인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집을 만들어주려던 50대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 실험을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벽돌을 던진 당시 만 9세 초등학생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범행에 가담한 만 11세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아, 계속 반복되는 일 같아요.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그 초등학생이라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뭐 무언가 좀 무거운 물체를 던져서 사람이 맞으면은
그냥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알 나이 아닌가요? 네, 사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뭐 아이들이 잘못을 했습니다만 어른의 책임도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높은 곳에서는 10층 정도의 높은 곳에서는 1kg의 무게의 물질을 떨어뜨렸을 때 맞는 사람은 2.5톤의 무게로 맞는다고. 2.5톤이요? 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사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당하는 무차별 폭행이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결과가 비극적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이런 실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실험을 집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높은 곳에서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도 저는 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도 어제 이 소식 듣고서 저희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꼭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훈 교수님. 일단 촉법소년 연령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연령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요. 교수님은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가 정해진 것이 65년 전입니다. 1958년 이제 그 당시 기준인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른바 그 아이들의 행위 조정 능력 또는 의사 처리 능력 자체가 그때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성숙되고 조숙된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볼 만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흡수되는 정보 처리 양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다 본다면 그 당시에 정해진 나이 기준을 대폭 하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국회에서도 14세를 13세 정도로 내리는 이런 그 입법이 논의 중에 있고 네. 다만 그 하한에 해당되는 10세는 전혀 변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하한도 동시에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본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기준이 지금 2023년도 기준하고는 좀 맞지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형사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기준이 각 나라별로 좀 상이한 것도 그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3세에서 14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미국의 또 어떤 주는 6세까지 또 정해져 있거든요. 뭐 그런 그 측면에 그 봐서 이와 같은 행위 조정 능력에 좀 변동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 이 문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번 국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일단 일각에서는요.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뭐 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들의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보호처분도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10층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이런 무거운 돌을 떨어뜨렸다. 이거 단순 호기심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놀이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거듭 강조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형사처벌은 이들이 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을 때 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가 대신해서라도 형사 책임이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행법 테두리 하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부모의 민사적인 배상 책임만이 남아 있어서 사실 피해자와 유족들의 그 마음을 다 달래줄 수 있을지는 저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아이만의 문제일지 어른들이 그렇게 뭐 분위기를 만든 건 교육을 못해서는 아닐지 고민해 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음은요. 금전 문제로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안매장한 4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장갈 기자, 이 남성 어제 구속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남성 배모 씨가 70대인 자신의 의붓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후에 친아버지의 고향에 시신을 안매장한 사건인데요. 어제 이 피의자인 배모 씨가 법원에 출석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획 범행이셨어요? 갑자기 화가 나서 저질렀어요. 돈 때문에 살해한 거 맞으십니까? 돈 갖고 하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왜 살해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30만 원을 왜 인출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어머님이 제 전날 통장에서 돈을 찾아달라고 해서 전부 다 뺐다는 건데. 이
임주혜 변호사님, 갑자기 화가 나서 의붓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사건은 지난달 19일 벌어졌습니다. 이제 의붓 어머니 70대 이모 씨의 집에서 우발적으로 본인은 살인한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고요.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가해자는 의붓 어머니를 찾아와서 의붓 어머니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번 그 아르바이트 비를 달라면서 다투다가 지금 이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붓 어머니로부터 훔친 돈 일부를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이제 월세가 매우 밀려 있었는데 이 밀린 월세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범행 직후에 이 어머니 통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 인출한 돈을 시신을 옮기는 데 필요한 그 렌터카 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 조사에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의붓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뭐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살해의 동기가 발생한 것인지는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머니가 힘들게 공공 근로로 번 돈을 갑자기 좀 내놓으라,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요. 뭐 본인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런 거예요? 도리어 이제 40대 남성이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나이죠.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공공근로를 하셨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의 공공근로가 하루에 3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평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60만 원 정도의 돈인데 그것을 또 어머니가 쓰시면 얼마나 펑펑 쓰셨다고 돈을 펑펑 쓴다고 와서 어머니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했다는 게 정말 인면수심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좀 어머니 앞에서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요, 피의자 이 배 씨, 의붓 어머니 살해한 다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네를 막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관련 발언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근처에서 죽이고 나서도 몇 번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래 살해하고 그래 뻔뻔하지. 강력히 형사들 와가지고 아까 나중에 이제 여기 CCTV에 사람이 나가는게 안 보여. 누가 남자가 캐리어다가 들고 노는 거 보고 이제. 네, 유 교수님. 네. 근데 이 뻔뻔한 피의자가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꼬리가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들통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범행이 발생한 그 날짜는 지난달 19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제 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3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13일 날 그 복지 공무원이 민원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즉 아랫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 개 짖는 소리가 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공무원 입장에서 확인 절차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인가 이 통장을 이렇게 인출했던 것도 처음에 실종 신고를 접했을 때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던 거죠. 단순히 그 노인께서 어디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이제 의심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수사를 해보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봤더니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된 것도 발견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전환이 되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질문에 그 답변을 드리게 되면 수사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은 복지 공무원의 신고 접수자 때문이었다. 개 짖는 소리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의자가 키우던 반려견 덕분에 일단 덜미를 잡혔다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궁금한 건요. 이 의붓 어머니의 거주지가 일단 서울 영등포잖아요. 근데 이 배 씨가 저기 멀리 경북 예천까지 가서 시신을 유기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그 예천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자체가 소위 말해서 친아버지죠.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그 고향이고 그곳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이 나름대로 일정한 그 가상적 시나리오를 꾸민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의붓 그 어머니가 이 예천에 방문을 해서 일정한 사고에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살해를 하고 나서 휴대폰을 그곳에 이렇게 일부러 유기를 시킨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예천에서 무엇인가 실종이 돼서 이른바 병고를 당한 것으로 이 범행을 꾸미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그 40대인 이 배 씨, 그러니까 친아버지와 30년 전에 일단은 결혼을 했으니까 친어머니와 사실 의붓어머니가 사실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30년 넘었으니까 아버지 고향에 이 어머니 시를 유기한다는 게 되게 도의적으로 이게 좀 그래요. 아, 정말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한 10살 때 정도부터 키워준 어머니신 거죠. 길러주고 먹여주고 정말 양육해주고 다 한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어머니를 살해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어머니가 분명히 좋은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추측을 하는 것이 솔직히 40대 아들이 와가지고 누가 어머니가 번 돈 뭐 몇십만 원 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굽니까? 그거는 어머니가 그만큼 자상하고 친절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께서 뭐 다른 남자를 좀 만난다고 이렇게 폭행을 했을 정도면 어머니께서 보통 때도 얼마나 이 아들을 어려워하면서 잘해주셨는지가 그려지고요. 거기에 또 이제 아버지 옆에 있는 뭐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어머니 시신을 마치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연극을 했다는 것도 아버지하고 사이도 좋았을 것이다라고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30년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시신, 살인의 시신 6일까지 갔는데 이 죄값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살인죄에 이제 사체까지 유기했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까지 경합되어서 처벌이 될 것 같고요. 살인죄의 양형 기준 보면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고 가중인자 보면은 계획된 범죄였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은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규정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번 사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확인이 된다면 가중 요소까지 더해지고 사체 유기 부분까지 더해져서 중형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피해자가 키우던 그 반려견도 이 피해자를 계속 지켜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대학가의 한 액세서리 매장에서요 외국인 남성이요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장갈 기자, 이 되게 황당한 절도인데 어떤 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새벽에 발생한 일인데요. 서울 마포구 한 액세서리 가게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현금 6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꺼내고요. 또 손을 막 들어 올렸다가 가게 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CCTV에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이 기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허공에 절도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방금 나왔어요. 예. 나왔나요? 예. 네, 확인 결과 남성은 매장 밖에서 한 외국인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성이 떠나자 가게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50분간 머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50분간 예, 박상희 교수님. 네. 여기가 위치한 곳이 대학가 유흥주점인데 이 클럽이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잘 아신다면서요? 네, 저희 제 상담소가 거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좀 바람을 쐴 겸 거의 근처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액세서리 집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가장 큰 액세서리 집입니다. 그리고 유리로 쫙 돼 있어서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뭐 숨을 수가 없는 외진 곳이 아니에요. 가장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뭐 숨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크고 중심가에 있는 곳에 그것도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밤새 들어가서 별별 행동을 다 했다고 하니까 아침에 제가 흔히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헐 이랬거든요. 어떻게 저런 큰 가게에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예쁜 것도 많고 학생들이 그냥 적은 비용으로도 예쁜 걸 살 수 있는 곳인데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대담하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도 먹지 않고 했나 정말 제정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너무 저도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거짓말도 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방금 영상 봤지만 이 남성이 굉장히 여유롭게 보이고 뭐 돈을 들고 만세하고 뭐 엎드려서 뭐 하고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금품 절취하는 우리가 그 도둑들의 그 행위 자체는 빨리 현장을 떠나거나 본인의 그 관련된 증거를 이렇게 닦고 나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인멸하는 이런 행동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혹시 만취 상태인지 예. 아니면 일정한 또 마약을 복용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것이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고 본인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가졌던
그런 혹시 그곳은 아닌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한 뭐 조사가 좀 심층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외국인이어도 혹시나 뭐 마약 가능성이 있다면 뭐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 CCTV 등에 대한 이제 그 동선 등을 파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외관상 어쨌든 그 인물 자체는 그 특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혹시 유사한 범죄가 있었던 것인가 여부 등도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특이점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과거의 국내 절도범들을 되게 되면 그 비신적인 또 행동도 합니다. 자신이 그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뭐 특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검거가 안 된다. 이런 예. 또 잘못된 그런 이른바 용변을 보는 행위들도 범죄 현장 등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것의 연장선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임지혜 변호사님. 네.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비슷한 행위를 이 남성이 했죠, 외국인 남성이. 네, 물건만 훔쳐간 게 아닙니다. 아주 황당무계한데요. 일단 피해 가게 측의 얘기에 따르면은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는 창고까지 들어와서 태연하게 컵라면을 끓여 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다가 소변을 보기도 하는 등 이 사람도 가게에 소변을 봤네요. 네, 막심한 피해를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리 교체 비용 등을 합치면 이제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피해 가게가 정하고 있는데 일반 도둑과는 또 다른 또 이런 행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잡혀야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린도어 돌미라고 하면 저희가 잡아봤는데 뭐 이런 절도범도 있습니다. 이 다음 5궁금인데요. 이제 지하철역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만 골라서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것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장갈 기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어떻게 범행 행각이 들켰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서울 명동 지하철역 승강장에 술이 취해서 잠든 승객 옆으로 한 남성이 슬그머니 다가가서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밀더니 집어들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그 술에 취한 사람에게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배기라는 수법인데요. 이 남성은 지하철역을 나서기 전에 훔친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서 위치 추적까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범행이 일어난 곳을 곧바로 찍는 CCTV는 없었지만 범행 장면이 맞은편 스크린도어에 다 비쳐서요. 덜미가 잡히게 된 겁니다. 경찰은 주변 CCTV 80여 대를 분석한 끝에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고 서울 시내 PC방에서 50대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걸 잡은 경찰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네. 이 피의자가 치밀해 보이면서도 되게 허술해 보여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이와 같은 범행은 이제 여름에 이른바 음주 만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추기면서 현금 등을 빼가는 그래서 부축 뺏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좀 변형한 것 같습니다. 즉 지하철에서 승강장 그 의자 등에서 만취해 있는 사람들을 찾는 물색 작업을 이 지하철 맨 앞에 타면서 쭉 가면서 확인을 해서 물색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것은 지금 그 CCTV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이 의자 쪽으로는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자신감 있게 절취 행위를 한 것이죠.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운이 상당히 그 이 사람 입장에서 나빠서 그 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뺐기 때문에 그쪽을 비추고 있었던 CCTV에는 포착이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상은 많은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CCTV가 의자 쪽으로는 비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측면에서 상당히 그 기회 중심적인 새로운 형태의 그 부추배기였다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임 변호사님, 근데 이 남성 절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네,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동일한 이런 절도 혐의로요. 무려 9번이나 검거가 됐었고요. 이 중 6번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 출소하고 이제 게임장 같은 곳들을 전전하다가 단 62일 만에 이번에 이렇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도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은 범죄 유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번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출소 62일 만에 또 대담하게 이런 범행을 했다는 점 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주말 사이 나온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입니다. 스케이트 대신 고무신을 신게 됐습니다.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얘긴데요. 김연아 씨의 남편이자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 고우림 씨가 오늘 입대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우림 씨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군악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가는 군대라지만 신혼생활 1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됐으니 얼마나 애틋할까요? 남의 군 생활은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과 반대로 두 사람에겐 누구보다 길게 느껴질 앞으로의 시간. 고우림 씨 본인의 인사처럼 늠름하고 멋지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 피자 한 번 시켜 먹으려면 큰 맘 먹어야 하는데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 갓 나온 피자 가운데를 한 줄로 잘라낸 후 양쪽을 합치자 감쪽같이 다시 피자 한 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 이건 도둑질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를 전체로 매도해서도 안 되는데요. 괜히 M1 피자집 사장님들이 타격을 입게 될까 걱정입니다. 중화권은 물론 할리우드에서도 활약했던 액션스타 이연걸 기억하시죠? 그가 최근 대만에서 열린 자서전 출간 행사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연걸은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라는 평범하지 않은 인사를 건네면서 청중 앞에 등장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때 아닌 사망설에 일침을 가한 겁니다. 이연걸은 최근 몇 년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 갑상선 질환을 비롯해 부상 후유증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전해지면서 여러 루머에 휩쓸려왔는데요. 25년간 불교를 공부하며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힌 이연걸. 이제 루머 정도는 웃어 넘길 내공을 갖추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정치 아이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정치권의 무슨 아이돌이냐 하실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수의 심장이죠. 대구를 찾았는데 그 인기가요, 아이돌 못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영상 먼저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한 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 중입니까? 뭐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네, 보셨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돌 정치인으로 비춰지는데 이번 주도 대전하고 울산을 이제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런 뭐 행보들이 사실 이제 정치 행보 아니냐, 그래서 내년 총선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광재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뭐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다시피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마련한 범죄 관련 시설들 이런 것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워낙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 뭐 정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치인들은 개인 본인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식 정치 입문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행보만 놓고 본다면 네. 당연히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선택지 앞에 놓인 선택지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뭐 내년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높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일단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걸 두고서 몰려든 차량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 동안 사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나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 이제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법무 행정을 하는데 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총선에 출마 의지가 보인다.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적절하느냐. 차라리 법무부 장관의 일정 없이 그 직을 벗어놓고 대구를 찾아서 한동훈 제가 출마합니다. 대구 시민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그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대구행을 저는 한 3가지로 봅니다. 배경에. 뭐 정치 아이돌 하지만 또 다른 정치 아이돌이 있죠. 이준석 전 네. 대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대구를 흔들었죠. 그래서 이제 보수의 심장인 어떤 보수 지지층을 흔들다 보니 한동훈 장관이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아이돌은 다른 정치 아이돌로 맞겠다라는 그런 저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네.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현재 보면은 과연 대구가 아니었다면, 광주였다면, 광주에 가서 저렇게 아이돌처럼 환영을 받았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확장성이 있구나. 근데 광주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의 스펙트럼은 대구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자기의 총선 출마의 어떤 기반을 뭐 다진다. 그리고 이제 출사표를 던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요. 저는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뭐 충분히 각자 판단하실 수 있을 문제 같기도 하고요.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네. 여권에서는 한 장관 출마 의구가 굉장히 좀 강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한 장관이 좀 즉답을 좀 피하는 모습을 좀 보이던데 일단 본인은 출마 의지를 굳힌 걸까요? 어떤 걸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출마 의지가 아주 굳건하냐 안 하냐는 뭐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정무직 공무원으로는 최고위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지금 1년 뭐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무엇이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선출직에 나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등 떠밀려서 하는 정치보다는 내가 정말 역사적 소명과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게 만약에 앞으로 실제로 총선에 출마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서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서 그런 그 평가를 받았다면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은 사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대구에 가서 저런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금 뭐 무슨 말씀하신 거에 대한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지금 뭐 보수와 중도 내에서의 확장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약간 좀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아니 합니다.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예. 이 정치에 입문하는 초선 이제 초보잖아요. 아무리 아이돌을 하더라도 뭐냐면 이 정치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정치들은 결국에 국민이 필요하게 합니다. 근데 새로운 정치를 도전을 하면서 또 본인도 극단의 정치에 기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환영받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쌓았느냐라는 차원에서는 한번 곱씹어볼 만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분 말씀 일단 들어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출마 쪽으로 조금 더 두 분 다 이렇게 기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출마를 99.9% 99%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네. 출마 가능성이 아, 보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한 장관이 출마하게 된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입니다. 일단은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의 출마 공식화 언제 유력하라고 보세요? 이 정치 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날 우리나라 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됩니다. 네. 법정 시한이 12월 3일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위를 발족시켜서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 마무리되냐? 12월 24일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 활동이 예정대로 잘 마무리돼서 12월 24일에 마무리된다면
12월 24일과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는 1월 11일 사이, 그러니까 연말 연초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공식적인 만약에 그 총선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면 그 정도 시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99.9% 출마 확신한다는 서영주 부대변인 언제 저는 보세요? 이제 또 예상을 하면요. 예. 이거는 지금 이준석 신당과 맞물려서 아마 공직 사퇴를 할 공산이 큽니다. 네. 제가 이제 분명히 대구를 찾은 이유가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가서 이 일정을 소화하고 오셨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기차 시간을 3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즐겼단 말입니다. 근데 사인을 결국에는 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총선 부분에 있어서의 밑자락을 깐 것인데 결국 이준석 전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포석이 커요. 그런 의미에서 10월 27일 신당 창당이 되면 뉴스를 이준석 전 대표가 잡아먹을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이슈로는 한동훈 장관의 추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 날 신당 창당한다면 그렇죠. 그 무렵으로 해서 출마를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아니라 아예 연말로 보시는군요.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네. 당 합류, 국민의힘으로 이제 언제 합류하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른바 이제 윤석열 모델처럼 장관 사퇴 후 곧장 입당을 할지 아니면 이제 인재 영입으로 입당을 할지 아니면 구원투수로 뭐 선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 할 거로 보세요? 뭐 그냥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에 업혀서 간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해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적극적인 역할,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선대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조금 앞서 나간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서영주 대변인 추천이랄까요? 어떤 방식을 좀 뭐 예상이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스타 플레이어로 뛸 수는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전체 판을 도움을 준다.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돋보일 수 있으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형 자체는 국민들이 국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의 전체 이미지, 뭐 좀 답답하다, 국정원이 무능하다 이런 부분의 심판인데 한동훈 장관이 등장한다 해서 그게 말끔했어야 되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험지로 가느냐. 험지로 가서 그 누군가와 우리 민주당의 뭐 조금 유명한 분들과 붙었을 때는 이슈를 이끌 수 있죠. 그런데 험지로 갔을 때는 잘못하면 살아서 못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은 사라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로 갈지를 엄청 고민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당 전체, 국민의힘의 전체 총선을 이끌면서 나중에 이제 비례로 가는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 한 두 가지 선택지가 보입니다. 일단 오늘 보도 보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 굳혔다는 내용과 함께요. 출마 지역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갈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보도대로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뭐 내년 총선판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원희룡 장관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한 건 사실 원희룡 장관이 장관 이전에 벌써 국회의원 2번 하고 제주지사 했으니까 선출직 공무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희룡 카드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 취약 지역인데 고향을 중심으로 나가서 큰 선거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얘기처럼 뭐 이재명 대표와 일합을 겨룰 수 있는 계양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당선 가능성과 자신의 상징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을이라고 이렇게 못 받기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 아직은 이렇게 이르다?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 일단 성사되면요 이재명 저격수라고 사실 원장관이 불려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빅매치라고 할까요? 저격수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일타 강사? 양평 고속도로 방어자죠.
본인 자칭 일타 강사를 하는데 일타 강사는 안 된 것 같고요. 좀 미천이 드러났다고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찍는 이유는 있지요. 본인은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몸값을 대선급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대선급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스에 모든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상대도 대선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합을 겨루면 향후에 있을 차기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라는 차원인데 저는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말씀한 대로 이제 경기 북부에 본인이 공들였던 신도시 부분들 이런 거를 발판으로 해서 아마 고향 쪽을 타진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가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지켜보는 것도 한번 재밌는 관전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집합니다라고 정해봤는데 이준석이 가는 길에 동참해달라. 뭐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 확보에 나섰습니다. 벌써 연락망 모집에요 3만 명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참여 인원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저희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당 같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신당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총선을 앞두고 당이 그래도 가급적 전열을 정비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당 구성원으로서 계속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선거라는 게 굉장히 그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당에 조금이라도 이게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이번 연락망이요. 신당 창당 발기인 그리고 당원 명부로 활용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일각에서는 이제 그것을 들기 위해 창당을 위한 이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정광재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자신의 뭐 카드, 비장의 카드, 마지막 히든 카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당과의 뭐 어떤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당에서는 계속 이준석 전 대표와 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값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뭐 연락망을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만 5천 명 지금 어제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2012년에 정치권에 데뷔했으니까 2011년이죠. 뭐 12년 정도 지나면서 당대표도 지냈고요. 또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젠더 감수성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팬덤을 좀 모은 경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3만 5천 명 아니면 그 이상의 숫자도 연락망으로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몇 표나 득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 지금 3만 5천 명 모은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전 정지 작업. 근데 이제 뭐 이제 당선 가능성을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의미를 두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 되더라도 남이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전법을 쓰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신당 창당한다고 계속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바뀌면 창당 안 하겠다예요. 근데 안 바뀌고 그냥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저는 봐서는 뭐 지금 그 당에서 대변인께서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조금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논평을 하시는 거 봤는데 네. 이거 그렇게 둬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꽁 잡는 게 매라고 지금 매를 한동훈 장관을 출격은 시킨 것 같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꽁일지 매일지 독수리일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봐서는 지금 3만 5천 명은 이거는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당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각 시도에 1,000명씩 5개 시도에 있는데 이미 완료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지 당원 명부가 당원으로 바뀌면 그냥 창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였어요, 국민의힘. 당시에 주호영, 나경원 이런 중진 의원들 싹 꺾고 나서 젊은 정치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2030의 젊은 어떤 보수층의 지지층을 안고 간다는 거, 이거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는 매우 큰 악재다라는 점들은 조금 긴장하셔야겠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권님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긴장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은 항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변화의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수준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변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당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일말의 도움이라도 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업체 탓으로 정해봤는데 민주당 얘기입니다. 주말 사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현수막이 논란이었습니다. 이 현수막 문구가 구체적으로 문제였는데 청년 비하 문제 아니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먼저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 관련해가지고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선 이 현수막 시안은 11월 23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위한 티저 수단이었고요. 그래서 광고용 시안이었습니다. 즉 이게 총선용 현수막이었다, 또 2023을 대상으로 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직자나 뭐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홍보위원장 맡은 단 의원 얘기였는데 일단은 뭐 시도당의 사무총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논란이 불거지자 이제 당이 이제 업체가 한 거다, 당이 좀 아니라고 한 건데 일단 서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일단 결국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봐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건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청년층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거, 실수를 했다, 공감 어떤 소통 능력이 부족했다,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부분들은 먼저 사과를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다음부터는 소통 부분들이나 공감 능력을 좀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업체 탓을 하면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 탓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이고요. 더 개선해서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역량들을 키워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원재 대변인 일단 민주당 측 사과는 일단 없는 상태고 일단 해명도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영주 의원처럼 합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의원인가요? 이 현수막 문구를 두고 70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현수막 문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현수막 문구보다도 오히려 최악의 사과였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새로운 다시 만회하는 일에 나섰다면 네. 훨씬 더 민주당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걸 업체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식의 사과 방식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86세대 중심의 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최근에 일련의 문제들을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86이 한 건 아니에요. 저희 수박을.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